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같이 보실까요? 11번 문제는 띄어쓰기 문제인데 이 띄어쓰기는 모두 10개? 10개만 다 공부해두면 되죠.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 치고 이건 어떤 걸 가지고 낸 문제냐? 그러면은 의존명사 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이 띄어쓰기 중에서 의존명사는 공부할 게 많지요. 이게 많기 때문에 원칙 한 가지 딱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선 적용하는 이 원칙에 우선 적용하는 7가지 있었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암기 비법을 통해 가지고 딱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요 암기 비법까지 딱 공부하는데 한 100분? 그 정도 걸리죠. 이게 공부할 게 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압축해서 획기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요. 의존명사 알아둘 게 엄청 많거든요. 자,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업차. 이 사업차 할 때 이 차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사입니다. 접사는 붙여 써야 되겠죠. 이거는 의존명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담아라 그랬을 때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했다면 자, 요 있을 만큼 할 때 요 만큼은 요 7가지에 해당되질 않죠. 그래서 딱 봤더니 관형사형어음이 은는을더니 붙어 있으면 관형어 아닙니까? 관형어 뒤에서 자립성 없는 요 만큼은 뭐냐? 의존명사거든요. 요거 띄었어야지. 체온 뒤에 만큼 있잖아요. 그것만큼, 너만큼, 사과만큼 맛있는 과일은 없어. 사과만큼. 이렇게 체온 뒤 왔을 때는 조사죠.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연습 무지하게 많이 해봤는데 만큼 뿐만 아니라 대로 또 한 가지 밖에 요 3가지가 그렇게 출제 잘 되는 거죠. 요번에는 요게 난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분들은 선생님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3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랬죠. 그게 지금 틀린 거라고 해야 되겠죠. 3번 만에 이랬죠. 자, 여기 이제 수관형사고 수관형사 뒤에 관형사는 관형어 아닙니까? 자립성 없는 용은 뭡니까?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 요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횟수 이런 걸 나타낼 때 요건 횟수를 나타내죠. 의존명사예요. 요것도 띄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붙여서 틀렸고요. 네 번째 있는 거 쌀, 보리, 콩조, 기장 이렇게 나열된 항목 뒤에 있는 들은 의존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띄어쓴 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혹시 좀 헷갈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번 같은 것이 접사인지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이제 2, 3, 4가 맞으니까 1번은 틀렸나 보다 또는 2, 3, 4가 다 맞으니까 1번은 틀렸다 2, 3, 4가 다 틀렸으니 1번은 맞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1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외래어식 표현 외래어식 인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 지칭할 때도 자네 와이프라든지 미스, 미스터, 미세스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좋은 아침 굿모닝 직역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또 어떻습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다가 형용사인데 명령형음이 비읍시오 형용사 뒤에는 명령형음이 청형음이 못 붙이거든요. 이것도 틀렸다는 거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2번하고 4번인데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상식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윗사람에게 살펴가십시오.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윗사람한테 살펴가십시오. 근데 네 번째,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건 인사가 아닌 거예요. 인사가. 또 뭐하러 왔니? 이 뜻인 거지.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말이니까 그 앞에 인사말을 해야 됩니다. 인사말이 뭔데요? 어서 오십시오. 요거야.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건 인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 주면 되니? 업무와 관련된 말이지.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를 먼저 해놓고, 요건 이제 인사죠. 인사를 해놓고 무엇을 드릴까요는 뒤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절치 않은 거예요. 자, 앞으로 잘 알아두시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또 알아두실 거. 어서 오십시오. 요게 인사라는 겁니다. 요거 빼놓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실례지만 이게 사실 겸손한 표현이거든. 이 실례지만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겸손한 거죠. 이런 건 과공비례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과공비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례지만 이런 표현도 안 쓴다는 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뒤에 업무와 관련된 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례지만 이거 안 쓴다는 거. 여기 아주 공손한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손님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뒤를 또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두 문항을 출제했는데 13번은 이건 뭐냐면 내용 끼워 넣기 문제죠. 내끼 이거. 내용 끼워 넣기 문제는 뭐부터 정리를 하느냐? 보기부터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빼놓은 글부터 정리해요. 그래놓고 본문으로 올라가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보기 내용이 뭔데?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상형 안 추리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뭔가 또 있어요. 고전을 본떴고, 이 고전할 때 고전 전자가 한자 서체 일종이야. 전서체라고요. 그러니까 한자 서체 모양 이렇게 본떠 가지고 기역, 뭐, 니은 이런 거 글자를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자모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자음 같은 경우는 한자 전서체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쓰고 이랬죠. 그 다음에 또 사성을 기초로 하고 사성점 점찍기. 그 다음 음이 7조를 갖추었다. 7조. 이 7조라고 하는 것이 7가지 우리의 가락입니다. 잘 모르겠는 건 모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래놓고 이제 읽어 나갑니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요거 보니까 28자 탁 만들어서 그걸 훈민정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네요. 그래놓고 여기 1번이 딱 있고, 그 뒷부분은 천지인 삼극의 뜻과 음양의 이기의 정묘함을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천지인 삼재 본떠서 만든 게 뭐죠? 중성.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28자로서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중성 뒤에는 다시 28자가 나오는군.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건 초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초성, 중성 합친 28글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초성이 들어가야 돼. 초성. 그 다음에 중성에 대한 설명. 이거 합쳐가지고 다시 28자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내용 끼워넣기 문제는 보기 내용부터 먼저 정리한다. 요거 그게 정리돼야 읽어나가면서 내용 흐름상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이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14번째 문제는 접속부사 넣기 문제죠. 접속부사 넣기 문제. 이런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봤자지 뭐.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접속부사 들어갈 칸 또는 들어가 있는 부분, 앞뒤 내용을 파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 두 번째, 괄호 앞뒤 문맥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문맥 파악. 문맥이 파악되었으면 그 문맥에 맞게 적당한 접속부사 넣으면 되지 뭐. 결국 간추림은 뭐라고요? 내용 파악한 다음에 문맥 파악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용 파악. 내용이 파악돼야 문맥이 파악되거든. 내용 파악은 어떻게 하는데? 화제와 중심 내용으로 딱 간추리면 되죠. 화제는 무엇이 요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주어죠. 어떠하다 요게 해당되는 게 중심 내용이니까 되게 서술하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는 거 되게 쉽죠. 문맥은 뭔데? 전환관계, 그런데 한편 이런 거. 역접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거. 그 다음은 순접관계, 이런 순서로 따져보면 되지 뭐. 전환관계면 그런데 한편 이거 넣으면 되고, 역접관계면은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순접관계면 뭐 적절하게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넣으면 되지 뭐. 근데 순접관계가 무슨 대등병렬이면 또 그리고 또한 뭐 이런 거. 환, 언 말을 바꾸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다시 말해, 말하자면, 즉 뭐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요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럼 괄호 앞부분 딱 봅니다. 봤더니 28자로서 28자가 나옵니다. 28자가 못 쟀는데 전환이 무궁하고, 전환 무궁, 별별 글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간요하며, 간요, 간단하다는 거죠. 간요하며, 간자가 간단할 간자, 요 중요할 요자죠. 간요하며, 간단하고 요약적이고 그 뜻이겠죠.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모든 음에 정통. 28글자면 모든 음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28개 갖고. 그래놓고 접속부사 들어갈 칸이 있고, 뒷부분 내용은 뭡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1일이면 된대. 1일. 또는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대요.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거죠. 28자 가지고 별별 표현 다 가능하니까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게 무슨 관계입니까? 인과관계네. 28자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막 3살 때 한글 떼고 그랬잖아요. 3살 때 한자 뗀 사람은 별로 없지만 3살 때 그냥 한글 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이고 내 새끼 천재 이랬는데, 사실
익히기가 그만큼 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3번에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16번. 16번은 이건 너무 좀 쉬운 문제였죠.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요. 빽빽함, 성김, 성기다는 것은 드문드문하다 이거 아닙니까? 빽빽함, 빽빽하다. 반의관계 아닙니까? 반대말. 반의관계는 반대말입니다. 다 반대말인데 3번은 뭐예요? 넉넉하다, 푼푼하다. 비슷한 말이잖아. 유의관계잖아, 그죠? 자, 이제 17번 가봅니다. 17번은 맞춤법 문제죠. 국어생활에서 맞춤법 문제.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를 제시해 놓고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빨리 풀기 위해서 밑에 1, 2, 3, 4랑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나는 먼저 미역을 물에 담궈 틀렸죠. 이거 기본형이 담그다인데 연결음이 아가 오게 되면 모음충들로 의가 탈락해서 담가가 되죠. 의 탈락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2개인데 그 중에 요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 잠그다. 수도 꼭지를 꼭 잠궈라 하면 틀리는 거죠. 잠가라지. 요 2개, 그죠? 담그다의 담그, 잠그다의 잠그. 요 2개. 요 2개가 그렇게 출제 잘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억은 틀렸네. 그럼 기억들이 들어간 건 답이 안 됩니다. 1번 틀렸군요. 자, 니은번. 밥을 안 쳤다. 맞네? 안 치다. 요거는 재료 따위를 냄비나 솥에, 그릇에 넣다 이거 아닙니까? 안 치다 이건 뭡니까? 이거야 뭐 앉게 하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요건 지금 문맥에 딱 맞게 요거 잘 썼죠? 냄비에 넣고 이랬으니까 미역을 냄비에 넣고 재료 따위를 그릇에 넣다니까 위에 거 맞잖아요. 그럼 2, 3, 4 중에서 니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 3, 4 중에서 니은 들어간 거 3번, 4번이네. 그럼 2번은 답 아닙니다. 자, 이제 디귿. 불을 붙였다. 이건 또 붓이다 요거하고 붙이다 구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요게 바로 뭡니까? 사동전미사죠. 사동전미사는 해석이 무조건 개하 아닙니까? 따라서 뭐 붙게 하다, 붙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면은 붓이다를 쓰고, 이거 대입해봐서 말 안 되면 밑에 거라는 겁니다. 불을 붙게 하다 말 잘 되잖아. 그럼 요거 맞네. 디귿번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번 들어간 게 4번이네. 4번이 답인 거지. 봐, 거기 6개 있었는데 우리는 3개만 확인하고 답을 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법 문제 여러 항목 나놓고 그 밑에서 이제 고르게 한다면 1, 2, 3, 4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뭐 리을본 가지고 또 판단하면 되죠. 아시겠죠? 자, 18번.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한자 성어 이랬습니다. 한자 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 거리가 먼 것은 이러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순기태 문제입니다. 순기태. 순간, 기억력,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탁 나오면 1, 2, 3, 4부터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쏙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그런 다음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내용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기만 되면 되거든.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출제가 아주 많이 됩니다. 자,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아닌 것이잖아.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아닌 것이거든요. 또는 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 저쩌고 설명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문제. 세 번째 또 뭐? 글전방, 글의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참 우리 문제풀이에서 엄청 많이 연습해봤죠. 그 다음 또 뭐?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내용은 확인 내용 관련 문제. 시에서는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소설에서는 뭐? 서술상의 특징으로. 그래 문학에서는 그런 두 가지 표현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문제 딱 보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은 이랬거든. 그럼 순기태요. 이게 무슨 한자성어 문제든지 무슨 문법 관련 문제든지 문학 문제든지 비문학 문제든지 문제 유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유형을 딱 파악하고 그 유형 푸는 방법 딱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독해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도 얼마든지 다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문학 작품이 1000편이 넘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문학 교과서가 16종 교과서거든. 이거 언제 다 공부합니까? 하나하나.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독해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문제 유형, 그 유형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딱 들이대면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야. 이게 효과적이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반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공부하고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싶다면 하여튼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순기태 1, 2, 3, 4를 먼저 본다. 그런 다음 지문을 나간다 그랬죠? 1, 2, 3, 4가 뭔데? 결리사의 이익을 본다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그거네. 두 번째, 노겸군자. 노력할 노자군요. 노력할 노. 일노자, 일노자. 그 다음에 겸손할 겸자네. 일 엄청나게 하고도 노력 많이 하고도 겸손한 그런 군자. 이거 한문 공부를 꼭 해둬야 돼. 이게 전부 다 이거 노견군자 같은 건 국어 사전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일노자, 노력할 노자 열심히 일해놓고서는 그냥 그 겸손할 겸자 아닙니까? 그렇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숙이 아닌은 수기, 닦을 수, 나기. 나를 먼저 수양하고 안인, 편안하게 한다. 남을 그 뜻이네. 그 다음에 양상군자는 도둑을 미화한 거죠. 4번이 답이네. 보통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 중에서 아닌 것은 그래버리면은 세 개는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긍정적 의미 아닙니까? 주로 군자의 도리 같네? 근데 이건 양상군자는 도둑이라니까? 도둑을 미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엉뚱한 거잖아. 안 봐도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문까지 정통의 방법으로 끝까지 풀겠다. 그러면 올라가서 보는 거죠. 뭐. 선비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사회 정의를 생각해 정의를 생각하는 게 사의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딱 본다면 정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행동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자기 자신 수련부터 먼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요거가 관련되네.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은 많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 자신을 낮추는 게 뭡니까? 노력해놓고 겸손할 겸자.
그 노견이 뭔지 몰라도 겸손할 견자를 안다면 겸손한 것과 관련된 거네? 관련되는군 하면 되겠죠. 끝까지 읽어봐도 군자가 도둑놈이 되어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지. 자, 19번. 다음 밑줄 친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와 쓰임이 같은 것은?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봤던 거 쉬운 건데,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의 의미상 쓰임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의미상 쓰임이니까 뭘로 따져야 됩니까? 의미. 뜻 갖고 따져야지 뭐.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 의 요거 붙은 말이 어떤 때는 주격으로 탁 해석되고, 어떤 때는 목적격, 어떤 때는 관형격 또는 소유격, 어떤 때는 대등격 또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기타 뭐 이런 쓰임이 있는 거죠. 의미상 쓰임이라 그랬으니까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이 의미상 주어의 의미면 주격이고, 목적의 의미면 목적격이고, 관형격 조사 의 요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거나 소유라고 해석이 되면 그럼 관형격이고, 그 다음에 대등격은요 뭐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타 뭐 많죠. 김소월의 시, 그럼 누가 지은, 김소월이 지은 뭐 이런 뜻이죠. 쓴. 또 뭐 김홍도의 풍속화, 그럼 누가 그린. 또 세 번째 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누가 만든, 제작한 등등등 있다는 거. 해석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기쁨의 열매, 그 뭡니까? 기쁨이라는 열매, 요거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열매, 라는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1번은요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이 독립국이다 그 뜻이네. 조선이 독립국이다.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면 돼요. 2번 천의 명명, 그럼 하늘의 뜻, 의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소유는 누나의 지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누나가 소유한 지갑 이 뜻이잖아. 그런 경우가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인도의 간과, 인도라는 무기, 이거 아닙니까? 인도라는 간과가 무기란 뜻이거든요. 방패와 창. 답이 3번이죠. 대의의 극명, 그 뭡니까? 대의를 극명, 분명히 밝힘 이 뜻입니다. 목적어로 해석이 되죠. (20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기억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것도 뭐 한문 문제라면 한문 문제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봤더니 뭐 대입해서 말 제일 잘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 무늬가 각 시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각 시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정돈된 거겠어요? 정제된 것이겠어요? 정리된 것이겠어요? 정착된 것이겠어요? 당연히 정착밖에 답될 게 없잖아, 그죠? 자, 이제 21번이요.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다음 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순기태,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1, 2, 3, 4부터 따라서 먼저 보는 겁니다. 1번
독해 문제에서는 순기태 문제가 여러 문제씩 납니다. 1번 페르소나는 페르소나가 나오네. 그래서 1, 2, 3, 4 정리하다가 윗글이 어떤 내용인가 대충 알 수도 있고 그래요. 현실적인 속성, 현실적. 그림자는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림자도 있어? 근원적. 약간 대조적이네, 그죠? 2번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되면, 이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되면 뭘 원자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되면 여기 인과관계네.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네.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커진다. 그림자가요, 도덕성을 추구하면, 도덕성을 띠면, 그러면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커진대. 자발성, 창의성이 더욱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지에다가 페르소나, 화제는 네모 땅 치고, 현실적, 중심 내용 꼬부랑밑줄 딱 치고, 그림자, 화제는 네모 땅 치고, 근원적, 꼬부랑밑줄 딱 치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갑니다. 아무 표시도 안 하면 안 들어갑니다. 표시를 딱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그림자 억압하면, 또 이게 또 인과관계네.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대.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지문 읽어 나가는 거죠.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 그게 현실이잖아. 현실, 우리의 현실. 그래서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이 뭐 나왔었는데, 페르소나만을 추구한다면, 추구하는 거지 멀리하는 게 아니네요. 틀렸네.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본능적, 근원적인 거란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읽어나가면서 바로 판단 못합니다. 2번, 3번, 4번 읽어나가면서 이게 다 틀렸다는 걸 아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이게 현실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적 성향, 그게 근원적 본능,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맞다고 하는 것이지, 읽어나가면서는 바로 안 됩니다. 이건 약간 유추를 해내야 되거든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했어요. 이것은 페르소나를 말하는 겁니까?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부분이 뭐였죠? 그림자. 그림자는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그림자는 부도덕하대. 부도덕. 여긴 지금 도덕적이라 그랬죠? 부도덕하대. 부도덕한 특성이 있대요.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 틀렸구만. 그림자는 비도덕적이라는 특성도 있고 자발성, 창의성이라는 특성도 있다는 거죠. 비도덕성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자발성, 창의성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이거 강조하면 이거 증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이런 엉뚱한 얘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추구해? 이거는 이 글을 통해서 앞만 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 3, 4가 다 틀렸으므로 하면서 그럼 1번이 맞는 거야? 하면서 가서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는. 자, 22번 낱말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자음 축약을 알고 있는가 그런 문제겠죠. 자음 축약을 알고 있는가 그런 문제인데, 자음 축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사 소리 있잖아요. 또는 히읗, 히읗과 예사 소리. 요거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요. 예사 소리와 히읗 이거 결합하면 거센 소리가 된다는 거. 이거지 뭐. 예사 소리에 해당되는 게 기역, 디귿, 비읍, 지읍 뭐 이런 거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번 딱 보면 끈기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 히읗 아닙니까? 히읗. 요 기역이 요게 예사 소리 아닙니까? 만나면 뭐 된다고요? 거센 소리. 그래서 니은만 남고 요거 키읔으로 바뀌니까 끊기다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끊기다라고 써놨으니까 틀리는 거지. 이거 자음 축약 이거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건 문제입니다. 자, 23번 단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를 현대 문법에서 배우게 되면 단어는 단위로도 있고 복합어도 있잖아. 그죠? 복합어. 복합어는 또 파생어도 있고 합성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1번에 있는 도시락은 단일어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선생님, 님자 붙어 있는 거, 하여튼 접미사 붙어 있는 거, 접두사, 접미사, 접사 붙어 있는 게 파생어고,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면 합성어죠. 자, 파생어는 접사가 붙어 있어요. 선생님 할 때 님이 접미사죠. 3번 날고기 할 때 이 날, 그게 접두사잖아요. 그 다음에 밤나무, 밤하고 나무는 밤도 명사, 나무도 명사니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들은 뭘로 묶을 수 있는데 복합어로 묶을 수 있는데 일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죠. 단일어죠. 그래서 일을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24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 또 먼 것은 그랬으니까 아닌 것은 이런 문제니까 또 무슨 문제입니까? 순기태 문제야. 하여튼 순기태 문제 출제 잘 됩니다. 판단됐으면 1, 2, 3, 4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건 뭐 더 쉬운 문제겠죠. 항생제, 네모 땅 치고, 정의 꼬부랑 밑줄 딱 치고, 항생제 네모 땅 치고, 내성정도 꼬부랑 밑줄 딱 치고, 항균작용 짧아도 이렇게 네모와 꼬부랑 밑줄을 딱 쳐야 그 순간 머릿속에 들어간다고요. 뭐 이걸 머리에 기억을 해야 지문 가서 내용 같은지 다른지를 알지. 그래서 넣는 작업이 네모 꼬부랑 밑줄이에요. 그게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기재. 그 다음에 항생제의 분류 방법. 항생제 네모 땅 치고, 분류 방법 꼬부랑 밑줄 딱 치고, 머릿속에 덜 들어갔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지문 올라가는 거죠.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항생제에 대한 정의네. 프로폴리스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요법제,
그 다음에 설파제와 같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요법제라고 분류를 하는군요. 자연적이냐 아니면은 화학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자, 이제 둘째 단락 가볼까요?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이다. 그 밖의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마이신 등과 같이 세균 세포의 단백 합성의 장애를 만들어 항균 효과를 나타내거나, 아니 그 부분이 바로 뭡니까? 작용기제네. 작용기제. 그러니까 내성 정도는 안 나오는 겁니다. 항생제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냐 이런 내용은 여기 없는 거죠. 없는 내용 딱 갖다 넣어놨죠. 나중에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문풀 시간에 독해를 공부할 때는 훨씬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뭐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푸는 것이지만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습관화만 시키면 독해는 쉽게 해결합니다. 자, 25번. 이런 오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 안 배웠던 게 나오죠.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그래요. 다른 시험도 수업 시간에 다른 것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꾀를 부리지 않고 골고루 공부를 해둬야 저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도 맞히는 거죠. 저력 있는 사람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25번의 오류는요, 미끄러운 경사길이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거의 전공 분야에서만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전개 양상이 비슷한 것과 아닌 것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저력이지. 미끄러운 경사길이 오류가 뭐냐? 미끄러운 경사길, 거기 공 하나 놓게 되면 이게 내려가다가 바로 멈출 수 있습니까? 관성이 있으니까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A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허용하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B와 같은 결과가 유발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면 이건 오류가 아니지. 근데 안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A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 나온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식량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을 달라고 할 것이다. 버릇된다는 거죠. 따라서 식량 주지 마, 이거 아닙니까? A를 허용하면, 식량 주면, 이거 유발, 이거 주면, 이거 유발, 이거 주면, 이거 유발함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허용하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식량 주면 옷 달라고 할 수 있잖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옷을 주면 집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야, 옷 주는 김에 집까지 더 줘. 근데 반드시 집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보실까요?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술을 한 잔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시게 되고 또 술 마시게 된대. 그 다음에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따라서 술 마시면 안 돼, 이겁니다. 왜? 술 한 잔 마셔보니까 괜찮네 싶으니까 뭡니까? 또 마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 형식하고 똑같죠? 인과 다시 인과, 그러므로 아예 원인을 만들지 말자, 이런 오류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아이들에게 그 부모는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대하지 마시오, 이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대하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아이들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근데 4번은 뭐 어째서 이게 답이냐? 식이요법을 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고 하나 더 있어.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 알코올 중독. 따라서 식이요법 안 돼, 이거거든요. 마치 미끄러운 경사길이 오류처럼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니야. 식이요법하고 뭡니까? 알코올 중독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인과 연속되는 인과 현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따라서 식이요법과 알코올 중독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즉 인과관계가 아닌데 그걸 인과관계로 본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거짓 원인의 오류죠. 이건 우리가 배웠거든. 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 배운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경향이 다른 거 찾아내면 되거든. 위에 있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 다, 그죠? 이거 좀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거 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뭐야? 식이요법과 알코올 중독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식이요법으로 술 먹나? 중독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원인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한 80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책이 국어 관련 책만 9권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한 권을 10시간 만에 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엑기스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안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배운 거는 반드시 나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게 되면 안 나오는 것도 저력을 발휘해서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틀린다 하더라도 배운 것만 다 맞히게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커트라인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고 안 어렵고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따라서 하게 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상태 됩니다. 1년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 군무원 시험 국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시간에 공부하게 된다면 또 더 자세하게, 더 풍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만나기로 하지요. 자, 그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